21회 생각 진행을 맡은 한겨레 21 김남일 기자입니다. 지난주 한 재벌의 임원승진 기사가 화제가 됐는데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자녀들이 화제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조 회장의 장녀인 조연아 전무와 장남 조원태 전무가 각각 부사장으로 승진을 했고요. 막내딸인 조현민 상무도 상무로 한직급이 올랐습니다. 조연아 부사장이 39살이고 조원태 전무가 37살, 막내인 조현민 상무가 30살입니다. 제 나이가 39살인데요. 그냥 저는 여전히 평기자로 있고요. 조연아 씨는 입사 14년 만에, 그리고 조원태 씨는 입사 9년 만에 부사장이 됐습니다. 조현민 씨는 입사 5년 만에 상무가 됐네요. 다른 임원들하고 비교를 해볼까요? 다른 임원들은 전무까지 오르는데 평균 26년에서 34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 참 생각해볼 구석이 많은 장면입니다만 이게 전혀 우리 사회에서 낯설지 않다는 게 문제네요. 한겨레 21은 세습에 관대해진 우리 사회 2013년 세습 보고서를 이번 주 표지기사로 다뤘습니다. 표지기사를 쓰신 한겨레 21 정은주 경제팀장 나오셨습니다. 첫 출연인데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전 한겨레 21의 경제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예, 부모님은 기자가 아니셔서 세습을 당한 건 아니고요. 경제팀장은 세습되는 자리인가요? 예, 세습되지 않는 자리로. 예. 전임 팀장님이 예. 뭐 이렇게 뭐 물려주신 건 아닌 거고. 별로 경제팀은 아무도 오고 싶어 하지 않아서 별로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자기 능력으로 경제팀장까지 올라오신 정은주 팀장님 모시고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세습이라는 말이 참 요즘 쓰이기는 어려운 말이 굉장히 정근대적인 말이죠. 이 표현이. 그러니까 이게 어느 분야에서 이 세습이라는 말이 자주 통용되느냐 봤을 때 참 한국 사회에서 뭐 정치, 경제 이런 쪽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세습을 이제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런 뜻이에요. 이제 한 집안의 재산이나 신분, 직업 따위가 이제 대대로 물려주고 물려받는다.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사실 부의 세습에 대해서는 굉장히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보편화된 상태이고요. 그건 어느 나라 사회나 많이 그런 그렇죠. 편이죠. 부모님 뭐 물려주십시오. 이거. 점점 그게 확대되고 점점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부러워하고 이런 이제 분위기가 바뀌는 어떤 변화상이 일으키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부를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재벌가들의 어떤 경영권, 그 이후로는 이제 신분, 그리고 나서는 교회, 권력까지도 점점 세습이 되는 그 범위와 그 폭이 많아지고 넓어지고 있다. 이런 좀 문제의식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세습이 확대되어 가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서는 그것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습 사회가 되고 있어? 신문 사회가 되고 있어? 이렇게 분노하거나 아니면은 질투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세습당하는 그 사람들을 오히려 부러워하거나 선망하는 마음이 들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이야기를 다뤄봤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과거에 세습이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뉘앙스가 깔려 있고 어떤 이제 과거에 어쨌든 신분제 같은 게 이제 폐지됐을 때 이후에도 여전히 이제 잔존하는 어떤 경향이나 성향을 갖다 부정적으로 지칭할 때 세습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어느 시점부터 오히려 어떤 선망이나 열망의 대상으로 이제 바뀌어가는. 한국 사회가 세습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61%가 10명 중에 6명이죠. 세습이 강화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 비율이 이제 점점 20, 30대로 갈수록 더 커지는데요. 젊은 층으로 갈수록요. 네네. 이제 한겨레가 또 한 여론조사가 있어요. 이 한겨레가 한 여론조사를 보면 마찬가지로 60% 정도가 가장 이제 우리 사회를 부모의 지위에 따라서 자녀의 그 계층 상승의 기회가 닫혀 있는 폐쇄적인 사회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마찬가지로 그 비율도 20, 30대가 갈수록 훨씬 더 커지고 있고요. 특히 한 20대 같은 경우에는요 75% 정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어요. 이걸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할 수가 있냐면 20대가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잖아요. 그리고 사회에 진출을 하면 자기 스스로가 부모의 경쟁력 때문에 자기가 사회에서 도태되고 있다. 혹은 그 벽을 넘지 못한다라는 실질적으로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재미있는 조사 결과도 있던데 보니까 결혼할 때 부모가 집을 사주거나 아니면은 집값을 좀 보태주는 걸 이제 부끄러운 일로 보질 않는다. 사실 저 역시도 사실 크게 이렇게 그 부분에서는 이렇게 뭐 이걸 세습이라고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근데 실제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경제적 세습이긴 하죠. 그게요. 그렇죠. 10년간 3천만 원 이상을 10년간 3천만 원. 3천만 원 연간 300. 이상을 자녀에게 주면 증여세를 내야 해요. 그러니까 자녀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주면. 그러니까 사실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얘기, 일종의 이건 부의 대물림이라는 것은 분명한 거죠. 법률상으로는. 근데
그렇게 다들 돈을 내셨는지 사실 아.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분석을 해보면요. 이제 부자 보고서라는 게 이제 올해 초에 KB 금융지수 경영 부자 보고서. 네, 예, 아, 여기 그런, 나왔는데 그런 보고서도 있군요. 네, 이게. 네. 우리나라에 이제 10억 이상의 금융 자산을 가진 사람들 14만 명 정도를 조사한 결과인데 예. 그 사람들이 언제 돈을 어떻게 모았는지를 분석을 해보니까 49살 이상,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50세 이상은 자기가 스스로 돈을 번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네. 하지만 49세 이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50세 미만 사람들은 부모에게 받은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더 이상 부자가 되려면 자기 자수성가라고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뭐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서 하든 어떤 뭐 자신의 자영업자가 매일매일 돈을 조금씩 아껴서 뭘 사업을 하든 부를 쌓을 수는 없는 구조가 굉장히 고착화되고 된 거죠. 집값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50대의 부모는 부자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서 20대는 자기 돈을 아무리 모아도 집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순간은 이제 그 부모님들이 이제 언젠가 물려주시는 순간에 밖에 없는 거죠. 그게 유일한 재테크의 순간인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요즘 이 100세 시대 부모님들은 오래오래 장수하시고 이제 자식들 가시는 거 같고. 그러니까 그 부모님에게 공식적으로 사실은 또 떳떳하게 돈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 중에 하나가 결혼이라는 거죠. 아하, 그 결혼 때에 부모님이 그래서 집을 사주신 거나 아니면 전세금을 보태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부러운 일이 아니고 부러운 일인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 부모님에게 그렇게 부모님께서 집값을 대어주는 것이 세습이냐라는 저희가 또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다, 세습이 아니다라는 게 절반 정도가 그렇게 되어가고 그걸 있고요. 갖다 그냥 부모 자식 간에 어떤 그냥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 네네네. 정도지 그걸 세습이라는 좀 굉장히 부정적인 예, 단어로 무거운 단어로 이렇게 갖다 붙이면 다들 싫어할 것 같아요. 야 그걸 세습이라 그러면 도대체 부모 자식 간에 그 정이 어디가 있냐 이럴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법률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증명이 분명한 것이고. 하지만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 여러 사회 조건 상황이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경제적인, 하긴. 문화적인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벌 무슨 경영권 세습만 세습이라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우리도 일상의 세습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우리 삶 속에 세습이 있는 거죠. 그 재벌 총수들이 어떤 뭐 지분을 뭐 자기 2세한테 아마 2세는 3세들한테 넘겨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지분을 넘기면서 경영권을 같이 넘기는 게 이제 문제다. 이게 소유와 경영은 분리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도 한국 사회에 이제 나온 지도 아마 10년이 넘은 굉장히 오래된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른바 그 경영권 세습 재벌가에 이게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잖아요. 이게 어떤가요? 이게 좀 그래서 상황. 이게 고쳐질까라는 사실 저는 굉장히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그 소유하고 경영이 왜 분리되어야 하느냐를 좀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경영이라는 것, 경영 능력이라는 건 사실은 유전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것이 대가 물러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건 능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스스로 발굴하고 개발해야 할 문제이지 세습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전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가 성공한 경영이라고 해서 그 아들이 성공한 경영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좀 몇몇 대기업에서 그 사례들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 예.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제2세, 3세 세습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기업이 망하는 경우가 있고, 근데 그 기업이 그냥 망하고 말면 그냥 끝일 텐데 거기엔 너무나 많은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한국 같은 경우 굉장히 특수하게 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 세금 그리고 국민들이 예, 굉장히 그쵸. 많은 희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에는 그렇게 무책임하게 경영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당시 자기 아버지가 회장이라는 이유로 혹은 자기 아버지가 이 회사를 설립했다는 이유로 그 회사의 경영권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죠. 또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소유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에도 재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 같은 경우에요. 예. 이건희 회장의 일가가 삼성그룹 전체에 갖고 있는 지분이 0.95%밖에 안 돼요. 1%서 안 되는 깨알 같은 지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럼 1%의 소유한 사람이니까 1%의 자기의 목소리만 내면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하질 않고 우리나라에서 특수하게 그 계열사들이 갖고 있는 지분까지도 전부 다 자기 지분인 것처럼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순환 출자를 통해서 예, 이제 예, 계속 경제적인 가지고 그런 있다. 수법을 사용을 해서 결국 50%를 장악하는 효과를 낸다는 거죠. 사실 1%도 안 갖고 있는 사람이 50%를 갖고 있는 것처럼 그 회사를 소유하고 그리고 경영한다는 것은 사실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굉장히 마법이네요, 마법 마법. 같은 일이고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소유뿐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소유를 바탕으로 해서 경영권까지 2세, 3세로 넘기고 있다는 현실인 거죠. 삼성이 사실 한국의 상속증여법을 다 뼈대를 만들고 예? 이 선도적으로 이 네. 법을 갖다 치고 나갔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삼성이 어떤 경영권 세습을 갖다 조금 어떻게 보면 뭐 편법으로 법을 이제 하고 개입해서. 나서 그럼 뒷북을 맞은 구세청이나 과세당국은 뒤늦게 그 보완 이 책을 만들고 이제 이런 상황을 이제 빗댄 말일 텐데요. 어떤가요? 조금 그 삼성 사례를 좀 설명해 주신다면? 뭐 이제 러프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정말 이제 한국의 그 어떤 상속 증여의 법은 삼성에 의해서 이끌려갔다, 혹은 창조됐다 이렇게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원래 삼성은 패스트 팔로우인가요? 이게 뭔가 선도절 하던 경우는 아닌 걸로 아는데 한국의 세법만을 보면 그 부분은 완전히 그냥 네. 선도 기업이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금을 내지 않고 부를 넘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그 편법을 그 빈자리를 사각지대를 삼성이 찾아서 만들어내면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잖아요. 언론도 난리가 나고 막 시민사회에도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러면 뒤늦게 정부가 고기를 땜질을 하는 거죠. 땜질식 입법으로 이제 요건 못하게. 그렇죠. 이제 삼성은 일단 법이 없을 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끝. 하면 이렇게. 그 이후에 있는 다른 아하. 재벌들은 거기에 따라오다가 오히려 이게 물꼬가 막혀서 다른 길로 가야 하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삼성은 미꾸라지처럼 모든 것을 가장 먼저 하고 가장 빨리 가장 잘 보는 그 삼성의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한 결론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병철 전 이제 회장께서 이건 회장한테 부를 상습을 할 때에는 공익재단인 걸 활용을 했어요. 공익재단이요? 예, 예. 당시에는 공익재단에다 주식을 넘기는 것은 세금을 내지 않았거든요. 아하하하. 그러니까 이병철 전 회장이 공익재단을 통해서 주식을 넘기고요. 그럼 공익재단이 다시 이건 회장한테 넘기는 거죠. 그러면 직접 넘길 때는 상속세는 50%를 내야 하지만 공익재단이라는 중간에 이제 매개체를 해서. 이용했기 때문에 아하. 얼마를 냈냐면요. 11조 5천억 원을 넘기면서 181억 원.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공익재단에서 그렇게 활용하는 그 상속을 못하도록 그건 또 바뀌었고. 법이 바뀌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재용 이제 부회장이 됐죠. 부회장에게 보내줄 때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환사채, 헐값 발행을 CB를 했다는 거죠. 헐값을 발행을 해서 다른 계열사들은 그것을 사지 못하게 하고 이재용 부회장에게만 살 권리를 주면서 그러면 자기의 그 주식이 그때는 상당히 안 된 상태니까 주식을 받고 상당히 되면 우선 수백 개로 뛰어오르죠. 그러니까 비상장 주식을 낮은 가격에 이제 사게. 예, 그러면 결국 그렇게 실제 가격보다도 훨씬 싸게 주식을 넘김으로 해서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낸 그 세금이 48억 원밖에 안 됐어요. 당시 그 48억 원밖에 안 됐어요.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게 배임이나 뭐 이렇게 해서 문제제기가 돼서 그 이후로 좀 조정이 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방식을 창조를 해낸 거죠. 세계적인 기업이라는 삼성을 48억 원에. 그렇죠. 저도 대출 받고 좀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우선인데 이건이라는 아버지가 있으셔야겠죠. 아버지 왜 이건희가 아니신가요? 이 재벌 오너들의 경영권 세습이 흔한 일이고요. 근데 이제 기사를 보다 보니까 오너뿐만 아니라 대기업 임원들도 이제 신분 세습을 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게 현대판 음소제도라. 음소제도라면 이제 조선이나 고려시대 때 이제 뭐 부모의 어떤 관직이나 이런 걸 갖다 자식이 물려받는 몇 품 이상 되는 관료들에게 주어지는 특혜였는데 이게 현대판이라면 실제 그러면은 뭐 임원들의 자식들도 어떤 특혜를 받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특혜를 받는데요. 그 되게 재밌는 게 이렇게 그 회장이 자기의 자리를 세습을 하니까 이미 여기까지 올라온 임원들도 자기 자식들이 내가 이렇게 20년, 30년 동안 일한 이 공간을 우리 자식이 좀 더 혜택을 받고 들어오는 게 무슨 문제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 예를 들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요. 그 20년 이상 일한 부모가 만약 삼성에 일을 했으면 그 자식이 들어올 때 면접에서 가산점을 줘요. 5점이나 10점 정도. 아하. 근데 아시겠지만 요새 취업이 그렇죠. 얼마나 2점 단위로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몰리는데 이게 그 5점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그러게요. 혜택인 거죠.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런 식이에요. 만약에 딸인 경우에 딸을 회사에 입사를 시켜요. 이번에 예. 딸이 회사에 입사를 시키고 그러면 이제 이 임원이 보시기에 굉장히 유능한 인재가 자기 회사에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회사에 있는 그 인재랑 둘이 결혼을 시키죠. 그래서 삼성을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하나요? 네. 그래서 사위, 딸 그리고 본인이 다 삼성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도 상당히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삼성만 있는 게 아니고요. 최근에 이제 지난해에 좀 문제가 됐었는데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요. 거기는 이제 노조도 좀 약간 정규직 노조도 그 부분으로 해서 비판을 받았던 것 같은데. 정규직 노조의 힘에 입어서 정부 그 기업하고 합의를 해서 결국은 자기네
그 오랫동안 근무한 부모가 있는 경우에 또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도입을 했고요. 올해 처음으로 그게 이제 실시가 됐는데 아하. 결론을 보니까 일반 지원자보다 합격률이 3배 정도 높았어요. 그러니까 뭐 거기도 아마 뭐 기준이야 뭐 있겠지만 5점, 10점 차이가 합격률을 3배 차이로 불려놓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음성제도라는 얘기를 그런 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네네네. 이게 경제 얘기만 했지만 어쨌든 정치 얘기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무슨 아버지의 정치적 자산을 물려받았다 정도까지는 돼도 세습이라고 하기 사실 짝 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공교롭게도 최근 한국, 북한, 중국, 일본 이쪽에 이제 최고 지도자들이 교체되는 상황에서 보면은 대부분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정치인이나 뭐 대통령, 총리였던 분들이 많으세요. 이걸 무슨 뭐 과거 용어로 동아시아적 특수성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구별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좀. 공통점하고 차이점을 좀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통점이라고 하면 사실은 한국, 일본, 중국이 그 제2차 세계대전을 네. 거치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사실 지배계급이 전부 다 무너졌었잖아요. 음흠. 전부 다 무너졌던 지배계급이 지난 50년간 다시 재건을 하고 재형성이 됐다고 볼 수가 있죠. 새로운 사람도 재편성되는 과정. 예. 예. 그러면서 그 지위를 유지했던 그 지배계급으로 새로 등장한 사람들이 이제 그 자기의 지위를 자기의 아들 혹은 딸에게 넘겨주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2세, 3세 정치인들 혹은 뭐 그런 권력주, 경제, 권력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점차 생긴다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그게 이제 가장 빨리 자리를 잡, 지배계급이 빨리 자리를 잡은 일본이 가장 예. 빠르게. 그렇죠. 그게 세습 뭐 의원 지역구를 그냥 통째로 넘겨주는 게 좀 흔하게 예, 좀 흔하게 발견되는. 있는 일이고 많이 볼 수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국이 따라간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이제 그 이후로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고 물론 이제 그 북한하고는 굉장히 얘기가 다르죠. 북한은 뭐 세습 왕조라고 해도 사실 뭐 3대째 했으면은 예, 거의 왕조라고 불러야 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제2세 정치인들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2세 정치인들이 사실은 어떤 그 교수가 말씀하시기를 그 연예인 2세하고 비슷하다. 우리가 연예인 2세라고 하면 왠지 익숙하잖아요. 그 1세 연예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빠 나올 때 아들도 같이 딸려 나오거나 뭐 화면에 같이 잡히는 이런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고 우리하고 소통이 되고 네트워킹이 되고 이미지가 기본적으로 익숙하다는 거죠. 근데 이 이미지가 익숙하다는 건 그 이미지를 먹고 사는 정치인에게는 굉장히 연예인과 마찬가지로 유리한 점이 있는 거죠. 그 이후로도 물론 본인의 능력이 필요하겠지만 첫 발을 내딛는 데에는 어마어마한 혜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이거 이 근데-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저기 모 방송사의 그 붕어빵의 정치인들 출연하시려고 하시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걸 좀 더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이 한국 사회에서 이제 부의 세습, 그리고 경영권의 세습, 그리고 교회의 세습이 어우러지면서 그러한 것을 허용하는 사회의 분위기가 결국 정치의 세습까지도 허용하는 분위기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정치 권력의 세습은 어떤 세습의 그렇죠. 종합한 이게 되는 거죠. 아, 그렇게도 분석을 하고 세속과 종교의 세습이 합쳐져서 어떤 이 거대한 권력의 세습으로 이제 이어진. 그러니까 대통령도 세습이 되는데 내가 내 교회 세습하는 게 무슨 문제냐? 이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는 과정이 아니냐. 그것도 바라는 세력들이 있을 거고요. 지배층에서는. 이걸 앞에 나왔던 얘기들을 다 종합하면은 뭔가 한국 사회는 이제 정말로 이 뚜껑이 확 닫힌 사회. 그러니까 뭐 이른바 개천에서 뭐 욕먹는 사회는 이제 좀 멀어졌다라는 좀 어두운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게 좀 계량적으로도 확인이 되나 봐요. 그러니까 부모 소득에 따라 뭐 자녀들의 성적도 달라진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실제 이게 뭐 점수 단위로까지 좀 나오는 뭐 조사 결과도 있나 봐요.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 교육이라는 게 계층 이동의 어떤 하나의 그렇죠. 희망 수단이었었는데 사실은 지금은 계층 이동을 확고하게 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은 거죠. 특히 한국에서는 사교육이 워낙 그렇죠. 강하잖아요. 아하. 그러니까는 부모의 경제력이 사교육을 통해서 아이의 성적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조사가 있어요. 그 부모의 월 소득이 100만 원이 많아지면요. 수능 영어 점수가 100분위가 2.9단계가 상승을 하고요. 아하. 토익 점수가 16점이 올라간다. 16점 100만 원마다. 네.
16점이라. 야. 그리고 이거는 아이가 그렇게 16점이 영어 점수가 좋은 아이들은 그 아이들이 나중에 세상에 나갔을 때 예. 더 많이 취업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 영어 점수가 높으니까 그 요새. 아이들이 당연히 그 아이들의 소득도 높아지는 거죠. 그럼 또 그 아이들은 언젠가 또 자기 결혼 이후에 어떤 삶의 자녀들에게 또 이 부분이 그래서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나라의 이 사교육이 혼자서 공교육을 받으면서 공부하는 개천의 용들에게 가로막는 그 승천하는 것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개천의 사람들한테 좀 망치라도 줘서 좀 뭐 천장을 두들겨 깨라고 할 수도 없고 이게 참 좀 그렇습니다. 이거 끊는 방법도 좀 언젠가 한번 기사로 좀 써주셔야 될 것 그러게요. 같아요. 굉장히 이게 어려울 것 같긴 세순만 하지만 이렇게 잔뜩 써놓고 지금 뭐 해결책을 좀 주시는 방향으로 다음번엔.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겨레 21 정은주 경제팀장이었습니다. 이번 주 한겨레 21에 실린 다른 기사 하나 소개해드리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 21에서 특집 기사로 4대 권력기관장 교체 기사를 다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후보 시절에 국정원, 검찰, 국세청, 경찰에 대한 개혁을 공약을 하셨는데요. 개혁 방안들을.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4대 권력기관 망가질 대로 망가졌죠. 실제 좀 어떻게 박근혜식 선정을 펼쳐서 4대 권력기관이라도 좀 제자리로 돌려놨으면 싶은데 최근에 그 뭐 헌법재판소 소장 이동욱 씨가 이제 후보자로 지명이 됐는데 이분이 대구 출신의 강경 보수 성향이라고 합니다. 이분을 이명박 대통령과 서로 협의해서 지명하는 과정을 보니까 4대 권력기관장 인선도 이게 제대로 될지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게 잘할 수 있도록 아마 언론과 이게 시민분들 감시가 계속 필요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겨레 21 김남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